풀밭에 누운 채 서로를 껴안았다. 그녀는 두 눈을 감은 채 그의 품 안에 안겨서 아무 생각 없이 이성을 잃고 정열적인 기다림 속에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마비가 돼 그를 미친 듯이 부둥켜 안고 있었다. 그녀는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에게 몸을 내맡기고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쳤다. 그녀는 커다란 불행의 광란 속에서 깨어났다. 그리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고통으로 신음하면서 울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달래려고 애썼다. 그러나 그녀는 당장 떠나고 싶다고 말했고, 그녀는 성큼성큼 걸으면서 줄곧 같은 말만을 되풀이했다. 어쩌면 좋지? 이를 어째? 그가 그녀에게 말했다. 루이즈, 루이즈, 그대로 있어요, 제발. 지금 그녀의 광대뼈는 붉어지고 눈은 움푹 들어가 있었다. 파리역에 도착하자 그녀는 그에게 작별 인사도 없이 헤어졌다. 다음 날 합승 마차 속에서 그녀를 만났을 때 그에게는 그녀가 변한 것처럼 보였고 야윈 듯 했다. 그녀가 말했다. 이야기할 게 있어요. 큰 거리에서 내려요. 보도 위에 그들만 있게 되자 그녀가 말했다. 우린 작별을 해야만 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당신을 다시 볼 수가 없어요. 그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무엇 때문인가요? 내가 그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죄를 지었거든요. 더 이상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러자 그는 그녀에 대한 욕정 때문에 몹시 괴로워하면서 그녀에게 애원하고 간청했다. 사랑의 밤에 완전히 몸을 맡기고 그녀를 전부 갖고 싶은 욕구에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그녀가 완강하게 대답했다.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활기를 띠면서 더욱 흥분했다. 그는 그녀와 결혼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그녀는 또다시 말했다. 안 돼요. 그리고는 그에게서 떠나갔다. 일주일 동안 그는 그녀를 보지 못했다. 만날 수가 없었다. 그녀의 주소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영원히 그녀를 잃어버린 것만 같았다. 9일째 되는 날 저녁에 누가 그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그가 문을 열어 나갔더니 뜻밖에도 그녀였다. 그녀가 그의 품속으로 세차게 뛰어들었다. 그리고 더는 그를 거역하지 않았다. 석 달 동안 그녀는 그의 전부였다. 그가 그녀에 대해 실증이 나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자기가 임신했다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관계를 끝낸다는 것이었다.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몰랐고, 여자의 뱃속에서 자라나는 어린아이에 대한 공포로 안절부절 못해 미칠 지경이었다. 그는 최후의 결심을 했다. 어느 날 밤 그는 이사를 해 자취를 감추었던 것이다. 충격이 너무도 심해서 그녀는 자기를 그렇게 버린 그 사람을 다시는 찾지 않았다. 그녀는 자기 어머니의 무릎에 달려들어 자기의 불행을 고백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그녀는 사내 아이를 분만했다. 몇 년이 흘렀다. 프랑스와 테시에는 그의 생활에 아무런 변화도 없이 나이를 먹어갔다. 그는 희망도 기대도 없이 단조롭고 활기 없는 관리 생활을 하고 있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똑같은 거리를 따라가고 똑같은 수위 앞에서 똑같은 문을 통해 지나가고 똑같은 사무실로 들어가 똑같은 의자에 앉아 똑같은 일을 수행하였다. 그는 세상에서 오로지 혼자였다. 낮에는 쌀쌀한 동료들 사이에서 혼자였고 밤에는 그의 총각 거처방에서 혼자였다. 그는 노후를 위해서 한 달에 100프랑씩 저축을 했다. 일요일마다 그는 우아한 사람들과 그 일행들 그리고 아름다운 여자들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기 위해 샹젤리제를 산책하곤 했다. 그 이튿날은 고민을 안고 있는 그의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어제 숲에서 돌아올 때는 너무 훌륭했어. 그런데 어느 일요일 우연히 다른 길을 따라가다가 그는 몽속 공원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청명한 여름 아침이었다. 어린애를 보는 하녀들과 엄마들이 가로수 길가에 앉아 자기 앞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프랑스와 테시에의 몸이 떨려왔다. 한 부인이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지나가고 있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와 4살쯤 되어 보이는 계집 아이를 데리고 가는 부인은 바로 그녀였다. 그는 그러고도 100보쯤 더 걸어갔지만 감동으로 숨이 막혀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녀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자 그는 다시 일어나 그녀를 한 번 더 보려고 했다. 사내 아이는 매우 얌전하게 있는데 반해 그 곁에 있는 계집 아이는 흙장난을 하고 있었다. 그녀였다. 분명히 그 여자였다. 그녀는 부인으로서의 단정한 모습과 수수한 옷차림, 당당하고도 품위 있는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그는 감히 다가가지 못하고 멀찍이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사내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프랑스와 테시에는 으스스한 전율을 느꼈다. 그 아이는 틀림없이
자기 아들인 것이다. 그는 그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는 예전에 찍은 사진 속의 자기와 똑같은 모습을 보는 듯 했다. 그는 나무 뒤에 숨었다. 그녀를 따라가기 위해 그녀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이었다. 그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무엇보다도 아이에 대한 생각이 그를 애타게 했다. 그는 그녀의 집을 알아내었다. 그는 그녀가 이혼 남자와 결혼했다는 것을 알았다. 품행이 신중한 신사로서 고통에 빠진 그녀에게 마음이 끌렸던 것이다. 그 과오를 알고 또 그것을 용서한 그 남자는 아이가 프랑스와 떼시의 아이라는 것조차 알고 있었다. 그는 일요일마다 몽소 공원에 다시 갔다. 일요일마다 그는 그녀를 볼 수가 있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자기 아들을 품에 안고 싶고 그에게 키스를 퍼붓고 싶고 그 아이를 데려가고 싶고 훔쳐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는 어떠한 사랑도 없는 노총각의 비참한 고독 속에서 무섭게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 후회, 갈망, 질투, 그리고 자연히 인간의 못에 옮겨놓은 아버지로서의 애정 때문에 찢어질 듯이 무서운 고통에 사로잡혔다. 마침내 그는 가망이 없는 시도를 해보려고 애썼다. 그래서 어느 날 그녀가 공원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그녀에게로 다가가 길 한가운데 우뚝 서서 창백한 낯으로 입술을 떨며 그녀에게 말했다. 저를 알아보시지 못하겠습니까?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순간 그녀는 너무도 놀라 질겁하고 공포에 질려 고함을 지르더니 두 아이의 손을 잡아 자기 뒤로 끌어당기면서 쏜살같이 달아나 버렸다. 그는 집에 돌아와 고통 속에서 울었다. 몇 달이 또 흘렀다. 그는 그녀를 더 이상 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부정에 가슴이 찢기듯 밤낮으로 괴로워했다. 자기 아들을 껴안기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었고 살인을 할 수도 있었으며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모든 대담한 짓도 시도하면서 온갖 일을 수행할 것이라는 각오까지도 생겼다. 그는 그녀에게 편지를 썼다. 그녀는 전혀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수십 통의 편지를 보낸 후 그는 그녀를 조금도 누그러뜨릴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가망이 없는 결심을 했다. 그리고 그래야만 한다면 권총의 탄알을 가슴에 맞을 각오로 그는 몇 마디를 적은 짤막한 편지를 그녀의 남편에게 보냈다. 선생님, 제 이름은 당신으로서는 증오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슬픔으로 너무 괴롭고 너무 비참해서 당신밖에는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단지 10분간의 대화를 요청하기 위해서 가겠습니다. 다음 날 그는 답장을 받았다. 선생,
화요일 5시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계단을 오르면서 프랑스와 떼시에는 한 계단 한 계단에 걸음을 멈추었다. 금방이라도 숨이 막힐 것처럼 심장이 뛰었던 것이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말이 달릴 때처럼 숨가쁜 소리, 둔탁하고 격렬한 소리가 들렸다. 그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난간을 붙들고 간신히 숨을 내쉬고 있을 뿐이었다. 4층에서 그는 초인종을 눌렀다. 하녀가 나와 문을 열었다. 플라멜 씨 댁인가요? 네, 여깁니다. 들어오세요. 그는 중산계급의 응접실로 들어갔다.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대이변의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안절부절 못하고 기다렸다. 문이 열렸다. 한 남자가 나타났다. 검은 프로코트를 입은 그는 키가 크고 침착했으며 약간 뚱뚱했다. 그는 손으로 의자를 가리켰다. 프랑스와 떼시에가 앉았다. 그리고는 헐떡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제 이름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알고 계신다면 플라멜 씨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내 아내가 당신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엄격하고자 하는 점잖은 남자의 품에 있는 어조를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성실한 남자의 부르조아적인 위엄이 있었다. 프랑스와 떼시에가 다시 말했다. 그렇다면 선생님 좋습니다. 저는 괴로움과 후회와 수치심으로 죽을 지경입니다. 한 번만, 오직 한 번만 그 아이를 껴안아 보고 싶습니다. 플라멜 씨가 일어나 벽난로로 다가가서 초인종을 울렸다. 하녀가 나타났다. 그가 그녀에게 말했다. 루이를 데려와요. 그녀가 나갔다. 그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말없이 마주 앉아 기다렸다. 그런데 갑자기 10살쯤 되는 사내 아이가 응접실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달려갔다. 그러다가 낯선 사람을 보고는 당황해하며 우뚝 멈추어 섰다. 플라멜 씨는 아이의 이마에 키스를 하고 나서 말했다. 이젠 이 아저씨께 키스를 해야지 얘야. 아이는 이 알지 못하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얌전하게 다가갔다. 프랑스와 떼시에가 일어났다. 넘어질 뻔해서 모자를 떨어뜨렸다. 그는 자기 아들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플라멜 씨가 친절하게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는 창문 쪽으로 거리를 내다보았다. 아이는 깜짝 놀라 어리둥절한 채 가만히 서 있었다. 아이는 모자를 주워 낯선 사람에게 돌려주었다. 그러자 프랑스와가 두 팔로 어린아이를 껴안고 눈에, 뺨에, 입에, 머리카락에 아이의 얼굴에 미친 듯이 키스를 퍼붓기 시작했다. 이 우박 같은 키스에 너무도 당황한 어린아이는 그것을 피하려고 고개를 돌렸고 이 남자의 탐욕스러운 입술을 그 작은 손으로 밀쳐내려고 애썼다.
그러자 프랑스와 테시에가 갑자기 아이를 땅에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이렇게 소리쳤다. 잘했어. 잘했어라. 그리고 나서 그는 도둑처럼 순식간에 달아나 버렸다.